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첫 페이지를 연 주역이시죠. 윤외출 전 과학수사 경무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경찰과학수사의 창설자이시라고 얘기 들었는데 얼마나 외출을 많이 하셨으면 성함도 하기 위해서 바깥 일을 많이 하셨어야 됐을 거 그렇죠. 아닙니까? 평소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래도 네. 이름이 특이하다 보니까 한 번 네. 들으면은 예. 사람들이 기억해 주니까 네. 장점도 있죠. 네, 정말 이 과학수사의 첫 페이지를 연 주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또 영광인데. 아니 경무관님, 이게 몇 달 전부터 불거진 캄보디아 범죄단지 문제, 이게 툭하면 계속 터져 나오고 막 있습니다. 이게 우여곡절 끝에 지난 11월에 캄보디아 현지에 코리안 전담반이 설치가 됐는데 경무관님께서 10년여 전 해외 코리안 데스크를 처음으로 만드셨다고요? 예. 제가 잠시 경찰청에서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2015년인데요. 굉장히 해안이 있으시네요. 네. 이게 지금 캄보디아 사태가 우리 국민들의 초관심사가 돼 있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코리안 데스크를 처음 만들던 시기에는 필리핀과 베트남이 지금 캄보디아와 같이 한국 교민들을 상대로 또 예. 관광객을 상대로 각종 범죄,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예. 문제가 심각했죠.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그 관광객들이 해외 진출이 1,000만 명, 2,000만 명 갑자기 급증을 하게 되고 예. 국내 기업들이 해외 진출 많아지고 이러는 시기에 특히 필리핀하고 베트남에서 우리 교민들을 상대로 강력 범죄들이 많이 증가했는데 네, 그때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배경이 왜 그러냐 하면은 예. 2000년대 이후에 이 한국에서 제가 과학수사를 만들고 이 치안이 확립되면서 범죄 피해자들이 필리핀과 베트남으로 많이 도망갔군요. 예. 그래서 도피 사범이 증가를 하니까 예. 그 도피 사범들이 필리핀이나 베트남에 가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때 또 나쁜 짓을 또 그렇죠. 한국 교민들이나 관광객들을 상대로 강력 범죄를 예. 저지르게 되면서 강력 범죄가 급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순 강도나 예. 뭐 이런 걸 하다 뒤에는 납치하고 살인하는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게 되면서 예. 이게 2015년도에 그게 갑자기 그런 범죄들이 엄청나게 급증을 하니까 사회적인 이슈, 지금 캄보디아 사태처럼 그때 당시에도 이슈가 되고 예. 많은 우리 교민들의 안전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확보할 대책을 예. 마련하라 해서 그때 제가 경찰청에서 이 코리안 데스크를 만드는 기획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당시에 2010년도 이후에 필리핀이나 이게 강력 범죄자들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필리핀과는 우리 치안 협력이 잘 되고 있는 국가라서 네. 2012년도에 우리 한국 경찰청에서 필리핀 경찰청으로 치안 협력관이라고 해서 경찰 한 명을 파견해서 상호 치안 협력을 하는 수준으로 있다가 예. 그거로 이런 많은 강력 범죄가 발생하면서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2015년도에는 이제 필리핀과 그때 상호 협의를 해서 이제 경찰청뿐만이 아니라 필리핀에 우리나라로 치면 각 지방청, 그러니까 앙헬레스, 캬비테, 세부 뭐 이런 지방에도 그 지방 경찰청에 우리 경찰관을 파견하도록 해서 우리 교민들의 사건 사고를 좀 처리를 하도록 하자라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 그러면은 한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 달라 요청을 내가 우리 한국 경찰도 파견해서 도와줄 테니까. 그래서 필리핀에 2015년도 12월 2016년도 1월이죠. 예. 15년도에 모집을 해서 한국 경찰 6명을 대거 필리핀의 경찰 마닐라에 있는 수도 경찰청뿐만이 아니라 네. 각 지방 경찰청에도 우리 경찰 한국 경찰을 파견해서 거기서 필리핀 경찰과 같이 한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예. 수사 부서를 만들어서 같이 근무하게 되는 게 그게 코리안 데스크가 됐죠. 코리안 데스크. 그러니까 근데 그 의지가 확실히 있으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경무관님의 의지. 네. 제 의지보다도 예. 당시도 지금 캄보디아 사태처럼 워낙 우리 교민들의 피해가 급증을 하고 맞아요. 특히 강력 사건이니까 살인 피해자가 되니까 이게 이슈가 된 거죠. 네. 똑같이 베트남에도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기업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기업들이 많이 대거 진출하고 맞아요.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필리핀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베트남 코리안 데스크는 이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와 좀 차이가 나는 게 필리핀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한국 경찰이
그 필리핀 경찰청에 파견돼서 같이 근무하는 게 허용이 되는데 협조가 가능한데.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의 공안부 내에 대외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네. 한국 경찰에 파견이든 외국 기관이 자기 이 공안부 건물에 근무하는 걸 허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했던 게 베트남에 우리가 ODA 자금으로 많이 경제 협력 협조를 하면서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관계가 좋아서 예.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러면은 베트남에서는 자기들 공안으로만 전담을 해서 한국인 사건만 전담하는 수사 부서를 만들자 해서 베트남 공안으로 네. 구성된 한국인 전담 수사 부서가 만들어지면서 그게 베트남 코리안 데스크가 되고 그거는 2015년 12월에 출범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코리안 데스크의 역사가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 캄보디아에 똑같은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서 이제 거기에 한국인 사건 전담하는 코리안 데스크를 만들자라는 여론이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 2010년 이후에 그런 일들이 뭐 범죄나 이런 치안이 좀 안 좋았던 상황이었지만 지금 현재 2025년 뭐 필리핀이나 뭐 그런 베트남 최근에 네, 필리핀이나 좋잖아요. 베트남에는 특히 베트남은 뭐 우리 그 교민들 관련한 강력 사건들이 간혹 가다가 발생을 하지만 그래도 예전이랑 그렇지 예전에 않고, 비하면 네. 훨씬 안정화돼 있죠. 그 많이들 여행도 가시고요. 예, 마음 예. 편하게 가시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준비하신 게 10여 년 전부터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자, 필리핀 이 코리안 데스크가 범인 검거에 큰 역할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준비는 뉴스 함께 보시죠. 마닐라 북쪽으로 75km 떨어진 바콜로시. 거제 아침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남성 2명과 여성 1명 등 3명이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사람들은 40, 50대로 남성 1명은 다리가, 여성은 손목이 테이프로 결박된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탄피 등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들이 인근 다른 지역에서 살해된 뒤 이곳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숨진 사람들은 단순 관광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부살인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사업상 이권이나 원한 등의 이유로 한국인 상대 청부살인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바콜로시는 한인타운이 있는 앙헬레스와 가까운 지역입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이 한꺼번에 살해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경찰 과학수사팀도 오늘 이곳에 도착해 현지 경찰과 감식 등 공조 수사에 들어갑니다. 필리핀 바콜로에서 KBS 뉴스 구본국입니다. 이렇게 방금 윤해출 경무관님이 말씀하셨던 그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가 범인 검거를 이렇게 하는 역할 이런 거 보셨는데 이게 보니까 영상이 2016년 10월이에요. 근데 그냥 보면은 바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사건처럼 느껴지는데 야 이게 10여 년 전의 일이었는데 자 이게 우리 과학수사팀까지 현지로 급파될 정도로 사안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피의자 검거를 할 수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현지 경찰과 우리 코리아 전담팀이 이게 어떻게 나눠서 수사를 좀 이렇게 펼쳤나요? 그 당시 2016년도 이 사탕수수밭 사건은 엄청난 사회적 이슈가 되죠. 왜 피해자가 많았고 또 발견된 곳이 사탕수수밭이라는 우리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수사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건 발생 직후에 그때 2016년도 1월 달에 파견돼 있던 우리 코리안 데스크 각 지역에 분산돼 있던 코리안 데스크들을 전원 발생 지역인 앙헬레스에 투입을 하게 됐고 그것도 또 필리핀 현장에 대한 현장 감식을 할 수 있는 CSI 수준이 사건 해결에 도움을 될 만한 수준에 올라 있지 않아서 한국 경찰에 요청을 하길래 우리 한국 CSI 과학수사위원 4명을 급파해서 같이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하고 수사를 진행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사건 발생 지역이 사탕수수밭이 돼서 CCTV도 없고 그러네 아무것도 뭐 인적도 없고 그렇죠. 뭐 목격자도 없어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를 못했는데 네. 저희들 그 코리안 데스크와 과학수사대 요원이 그 피해자가 머물렀던 숙소에서 피의자의 지문을 찾아서 신원을 확인하게 됐고 과학수사가 들어갔군요. 코리안 데스크에서 그 수사 정보를 필리핀 경찰청과 이민청에 제공을 해서 같이 합동으로 그 범인에 대해서 빨리 근거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네, 아니 저 뭐 사탕수수밭 저런 환경 저런 것도 보면 최근에 그런 드라마 같은데 보면 저런 게 나오잖아요. 맞죠?
카지노의 예. 그 지역이 앙헬레스 지역이었고 네, 그때 네. 코리안데스크에 파견돼 나가 있던 그 사건들을 소재로 카지노라는 그러니까요. 드라마가 만들어졌죠. 이걸 소재로 만든 네.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좀 보면서 굉장히 또 친숙한 여담이지만 예. 그 앙헬레스 지역이 얼마나 위험했냐면 당시 파견돼 있던 코리안데스크 예. 우리 현지 경찰한테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방탄복을 지급할 정도로 근무하는 경찰이 예.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앙헬레스라는 지역. 예, 야, 그 드라마의 소재가 된 여기 지금 뭔가, 그런데 이 코리안데스크의 예. 주 임무가 이게 이런 한국인 사건을 발생하면 전담으로 이렇게 수사하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대부분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네. 도피사범들이에요. 이 도피사범들을 수사하고 잡아서 한국으로 송환을 예. 하고 그다음에 마약이나 테러 같은 국제 정보도 수집을 할수 하고 있고. 양국 치안관계 협력도 되고 같이 일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코리안데스크의 역할이나 임무가 상당히 중요했고요. 네. 당시 사탕수수밭 사건 이 이슈가 된 사건들을 빨리 근거를 하니까 그 필리핀 경찰청 내에서도 이 코리안데스크에 한국 경찰이 파견돼서 같이 근무를 하니까 자기들 경찰 수사 수준도 올라가고, 과학 수사 수준도 올라가고 또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됐는데 네. 필리핀 경찰뿐만 아니라 그 현지에 있는 불안에 떨고 있던 한국 교민들 사이에서 그렇죠. 이런 사건이 쉽게 빨리 필리핀 경찰이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코리안데스크에서 한국에서 또 한국 경찰과 같이 같이 오니까. 합동으로 수사를 해가 빨리 해결하니까 교민들에 대한 신뢰도도 상당히 높아졌고 네. 그래서 이 사탕수수밭 사건은 그 당시 필리핀 내에서 한국인 상대로 이제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근거된다는 인식을 잡힌다. 그래서 범죄 예방 효과도 주는 아주 아. 크고 중요한 사건이었죠. 확실히 이 사건을 계기로 코리안 데스크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그렇죠. 결과물이 그런 됐네요. 계기가 된 거죠. 네, 야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그냥 다 새는 걸 다 잡아들였으니까요. 얼마나 그 교민들은 안정감을 느끼셨을까. 당시 코리안데스크에 처음 나갔던 근무자들의 그 고충이나 힘든 것들은 어마어마했죠. 지금이야 세월이 많이 지나고 안정적인 거지만 2016년도 초기에 현지에서 근무할 때는 예.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변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근무하던 곳이 그러니까요. 코리안데스크였습니다. 야, 그렇게 10여 년이 탁 지난 이 세월이. 자, 근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와 지금은 범죄 양상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캄보디아 범죄가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를 만큼 굉장히 어떻게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필리핀과 베트남의 코리안데스크를 만들었을 때는 네. 이게 개별적인 도피 사범들이 저지르는 납치, 살인, 강도 같은 개별적인 범죄였지만 개별적인 예. 사안이었다. 피해자가 특정돼 있고 예. 그렇지만 이 지금 캄보디아 사태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마약이나 테러와 같은 국제 공조 수준의 대응을 해야 될 정말 국제 범죄 입장에서는 정말 큰 재난입니다. 미국까지도 지금 그렇군요. 가상자산 압류하면서 발빠르게 대응을 할 정도로 이게 캄보디아 스캠 그 범죄 단지를 조성해서 네. 대규모 조직원들을 완전 조직이던데요. 예. 수용을 해가지고 예.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리딩 사기를 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범죄고 또 그렇게 불법적으로 막대한 수익금을 창출한 후에 그 수익금을 가지고 자금 세탁을 한 후에 그 합법적인 기업인 것처럼 부동산 개발 회사를 세워서 부동산을 사고 예. 또 금융 투자를 해서 이 시장 질서, 세계 경제 질서를 교란하니까 이게 국제 범죄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국제적인 재난 수준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예. 대응이 지금 시급하고 절실하게 빨리 이 국제적인 공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좀 코리안 데스크가 범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하면 당장 한국인 사건 관련한 전담 수사 부서가 생기니까 필리핀처럼 네. 이제 한국인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면은 한국인 사건만 전담하는 수사 부서가 있으니까 빨리 잡히니까 네. 범죄 예방 효과는 탁월한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예. 또 그리고 이게 코리안데스크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세계 각국의 우리 교민들이나 우리 관광객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대사관과 총영사관이 설치돼 있죠. 예. 그 총영사관 안에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사건 사고 영사라는 직책이 있어서 그래서 외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려고 있는데 이 예. 사건 사고 영사가 한국인과 관련한 사건 사고를 처리하는 외교적 활동을 하는데 이게 영사기 때문에 네. 비엔나 협약에 따라서 네. 해당 수사기관에 이게 수사 사항을 살피거나 뭐 도움을 요청하거나 하는데 주 보호 대상자가 네. 범죄를 저지른 우리 한국민 피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게 주 임무입니다. 한국인이 외국에서 어떤 범죄 행위를 해서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게 됐을 때 부당한 수사기관에 인권 침해나 권익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네. 우리 총영사관에 있는 사건 사고 영사가 가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게 도움이 외교관의 신분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코리안 데스크라는 것은 한국 경찰이 직접 파견해서 그 나라 경찰과 같이 근무하는 네. 수사 조직이잖아요. 훨씬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고 범죄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구조나 보호 예. 이런 것도 있고 없고의 차이에는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의 코리안 데스크 설치는 이거는 스캠 단지잖아요. 범죄 단지고 범죄 단지죠. 또 온라인 범죄이기 때문에 물론 그 현지에서 일어나는 각종 한국인 사건에 관련해서 도움을 줄지 몰라도 그 스캠 단지에서 일어나는 이 범죄는 온라인 범죄이기 때문에 쉽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음지화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 코리안 데스크의 주요 역할은 현지에 있는 한국인들의 어떤 피해자들의 구조, 보호 그리고 한국인 사건에 대한 전담적인 수사 체제를 갖춤으로 인해서 범죄 예방 효과 그런 효과를 보고 설치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우려들이 있는데요. 그런 우려들이 또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준비된 뉴스 보고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 사기를 벌인 한국인 총책 A씨가 운영한 거로 보이는 유흥업소입니다. 조직원을 포섭하기 위해 마약 투약이 이뤄졌던 곳으로 추정됩니다. 취재진이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문을 닫았고 간판도 내렸습니다. 수도 푸놈펜뿐 아니라 시아누크빌 등 범죄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도 당장은 움츠러드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인을 감금한 범죄단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단속에 나선 덕분에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요번에는 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한국 간 사람도 많을 거야. 요번에 이것 때문에 지금 겁나고 전부 다 아는 사람들이 많다거든요. 제 주위에도. 계속되는 취재와 한국 정부 차원의 요구에 현지 당국이 움직이면서 한국인 대상 범죄 차단에 일정 부분 효과를 봤다는 겁니다. 렌치는 우리 이제 한국 사람 안 받는다니까. 사무실도 이제 구해야 되는데 내 아들이 지금 한국 사람이다 하면 요즘 렌치 자체가 안 받는데요. 다만 단속 강화가 범죄 풍선 효과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는 캄보디아 주변국인 미얀마, 필리핀, 라오스 등도 스캠 범죄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외교부와 법무부, 국정원 등 유관기관 통합협의체를 만들어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이 캄보디아 범죄단지 분위기가 전과 같지 않아 보입니다. 이 문제는 범죄 조직이 온라인을 범행 장소로 삼다 보니까 어디든 이게 옮겨 다닐 수 있다는 게 문제가 이 포인트 핵심인 것 같은데 경무관님이 판단하실 때 범죄 조직이 이 파고들기 유리한 여건을 갖춘 다음 나라는 어디로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 언론에 보도됐다시피 일단 캄보디아에 대한 집중적인 국제적인 공조 체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아마 인근에 있는 미얀마나 라오스로 거점을 옮겼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예. 그런 지역은 이 캄보디아처럼 사회 안전망 체제가 미흡하고 예, 또 이 사람들이 범죄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그런 환경이 또 범죄 조직이 공권력과 또 결탁이 예.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옮겼을 것 같고요. 참고로 제가 코리안 데스크에서 같이 근무했던 예. 제 후배의 얘기로는 최근에는 두바이도 중점적으로 보고 두바이요? 예, 왜냐하면은 예. 이 두바이가 자유 경제 지역으로 외국 자본들을 많이 투자를 부추기는 분위기고 해외 자본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네. 이런 스캠 단지를 운영했던 이런 범죄 조직들이
이런 분위기를 타가지고 정상적인 기업으로 가장해서 거기에 파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두바이라는 어떤 경제 지역에서도 이런 어떤 스캠 단지를 조성해서 또 다른 우리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스캠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그 두바이 같은 경우는 모든 뭐 해외 자금들이 들어오는 곳이다 보니까 자본이 몰리는 곳에 사기 스캠 범죄가 근데 거기를 뭔가 제대로 된 정상적인 기업인 것 마냥 그렇죠. 부동산 개발회사나 금융 투자 회사를 만들어서 네. 예. 그 온라인에서 투자를 받는 예. 한국처럼 뭐 이렇게 취업 벌미끼로 네. 사람들을 고용했다가 그 고용된 사람들을 다시 또 감금하고 수용해서 다시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진짜 캄보디아에서 만약 두바이 이런 쪽으로 넘어온다 하면 완전 또 그 범죄 조직은 한 번 더 변화무쌍하게 또 모습을 보이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스캠 범죄는 어느 한 지역이나 한 국가가 대응해야 될 범죄는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적인 공조수사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범죄인 거죠. 네, 야 이거 지금 진짜로 이건 재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재난입니다. 국제적인 재난. 재난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 최근 그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대형 가방 안에 한국인 남성 신이 들어있는 상태로 발견돼 충격을 줬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런 뉴스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지 경찰은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을 두고 수사를 벌였는데 지난 11월에 초국경 범죄단지 공동 대응을 위해 8개국이 참여한 국제공조협의체가 조직이 됐습니다. 이 공교롭게도 이번 사건에 터진 이 베트남은 또 이게 좀 빠져 있더라고요. 베트남은 빠져 있어도 문제될 게 없는 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015년부터 이미 코리안 데스크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민들이나 한국인들이 범죄 피해를 당해도 거기에 대한 대응 체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자리 잡혀 있어서 어떤 불이익은 없을 것 같고요. 예. 최근에 그 호치민시에서 발생했던 그 살인 사건은 범인이 벌써 잡혔고요. 네. 뭐 한국에서 넘어간 조직 폭력배가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수익을 빼앗기 위해서 저지른 발생 지역만 베트남이지 피해자도 그렇고 피의자도 한국인으로 이래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이런 비슷한 사례들은 다들 바로바로 검거가 가능했었으니까요. 그렇죠. 베트남 과거에는 뭐 죄를 저지르고도 베트남으로 도망치면 안전했는데 지금은 뭐 코리안 데스크가 있기 때문에 도피 사범들도 이제 베트남으로 도망을 못 가는 거고 지금처럼 코리안 데스크가 설치돼 있으니까 저런 범죄도 쉽게 빨리 조기에 근거가 되는.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피의자는 요거를 잘 몰랐나 봐요. 코리안 데스크에 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를 보면서 경무관님도 이 정도로 좀 범죄가 진화했나. 이렇게 놀라셨던 부분은 혹시 없으셨습니까? 있죠. 작년에 제가 필리핀하고 베트남의 코리안 데스크를 처음 설치했을 때는 전통적인 범죄잖아요. 납치하고 살인하고 강도하는 이런 강력 범죄였지만 지금 캄보디아의 이 스캠 단지 온라인 사기 범죄는 전 세계를 상대로 투자 리딩 사기,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는 온라인 범죄입니다. 이래 국제적인 수사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어느 나라 한 지역, 한 국가가 수사해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쉽게 온라인으로 옮겨 다니고 이러는 거죠. 이 범죄가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는 이 조직 범죄라는 것이 사실상 오프에서 하던 범죄 있잖아요. 조직 범죄들이 오프에서 하던 게 사기든 도박이든 마약 거래든 뭐 인신매매든 이걸 전부 다 온라인으로 옮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이게 전통적인 수사 방법으로 모든 범죄 피해자의 안전을 경찰이 담보하던 시대가 지나갔고 이제는 개개인이 온라인 범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대비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범죄 예방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돼버린 거죠. 그만큼 이 범죄의 진화가 정말 급격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기술이 많이 발전한 만큼 이런 또 범죄에 서로 상호 경쟁식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되는. 그러니까 예전에 양국 간으로 어떻게 코리안 데스크에서 해결이 가능했으나 지금 이런 문제들은 이게 양국 간이 아니고 정말 전 세계 네트워크로 온라인으로 초국가적인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국경을 초월한 각종 이 범죄 저지른 조직의 배후로 보니까 이 프린스 그룹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프린스 그룹 창립자 천즈 회장은
그러니까 배경이 중국에서 태어나서 캄보디아로 귀화한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준비된 뉴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있는 부동산 그룹이라는 업체 사무실. 텅 비어 있습니다. 저기는 주시는 건 아니었어요. 뭐가 불법적인 거가 있었는지 웬만하면 다 봤거든요. 최근 캄보디아 사기 범죄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이 해외 부동산 투자 자문업체라며 세운 서울 거점 사무소였습니다. 리얼에스테이트에 있어가지고 부동산 거를 그냥 생각만 하고. 혹시 그 경찰도 왔다 갔나요? 저번 주에 한 번 왔다 가셨어요. 국내에 차린 단순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납세 의무를 피했지만 국세청은 이들이 사실상 국내 사업 활동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투자자 한 사람당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씩 부동산 투자 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캄보디아 현지에 20억에서 30억 원가량을 송금했지만 정작 돈을 낸 투자자들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수익금액 탈루로 보고 돈의 성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로 가장하여 피싱 범죄 수익 등을 국외로 유출한 혐의가 있습니다. 자금 세탁처 의혹을 받는 후이원 그룹의 국내 환전소를 운영한 한국인 남성도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이 남성은 환전 실적을 연간 1억 원으로 신고했는데 실제 환전 액수는 연 100억 원, 3년간 300억 원에 이릅니다. 국세청은 범죄 수익을 불법 환전, 송금해준 걸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천재 회장의 재산을 동결하고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하던데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이 해외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처럼 이렇게 사무실을 두고 운영을 했을까요? 네, 그렇죠. 프린스 그룹 개보도를 보면은 이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이나 이런 걸 통해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금을 이용해가지고 대부분 부동산 개발회사, 금융회사 이런 것들을 설립해가지고 세계에 어떤 퍼져 있는 부동산들을 사들이고 이렇게 해서 합법적인 거대 조직, 거대 기업의 형태로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지만 저 사무실이 그냥 정상적인 뭐 투자 사무실로 뭐 리얼 에스테이트 그룹이라고 돼 있으니까 저건 그냥 어디 뭐 범죄 조직이라고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투자는 투자 리딩 사기를 조직적으로 저지르니까 이게 피해자가 엄청 다수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거죠. 아니 그리고 뭐 뉴스 같은 거 보면 해외 부동산 투자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다 보니까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범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 회사로 가장한 이 서울 사무소에서는 범죄 수익을 어떤 방법으로 세탁을 했을까요?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수사기관이 확인했지만은 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 대부분 다 자금 세탁을 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우리가 수사를 하면 압수수색할 대상이 없습니다. 익명으로 거래가 가능하고 사실관계를 확인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범죄 조직이 프린스 같은 범죄 조직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 자기 자금 세탁을 하고 그 자금 세탁을 하는 이유는 자기 거래처나 자금의 실제 출처나 이 소유자를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이나 이 신원 확인 추적이 어려운. 그러니까 대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인터넷만 연결되면은 전 국경에 관계없이 빠르게 또 전송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부분 이용해서 자금 세탁을 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현재로서는 이 범죄 조직의 사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제가 보니까 현실적인 예방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청년들이 어쩌다 이렇게 함정에 빠졌는지 관련 뉴스 보시겠습니다. 이른바 비즈니스 정보를 나눈다는 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개인장, 법인장 구매, 즉 개인 통장, 법인 통장을 구매한다는 홍보글이 눈에 띕니다. 이들은 자신의 계좌를 가지고 출국하면 얼마 뒤 수천만 원을 정산해준다고 유혹합니다. 최근 캄보디아 사태를 의식한 듯 자신들은 다르다고 강조한 글도 보입니다. 캄보디아에서의 우리 국민 피해가 널리 알려졌지만 이 사이트에선 오늘 하루에만 40여 건의 해외 구인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항공료와 공항 픽업 서비스, 친구 연인 동반 가능을 내세우고 이용자들의 후기까지 올리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빚이 많거나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주요 먹잇감이 됩니다. 대부분 가는 사람 다 신용 부서진 사람들이거든요. 금융권 대출이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불법이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보이스피싱 자금이나 불법 자금 그런 건 전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신분증과 통장을 제공하는 순간 범죄에 가담하게 되고 이후엔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고문 같은 범죄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피해자들은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쉽게 버는 돈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욕심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검색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지금 보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여 건 정도의 저는 해외 구직 정보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참, 네. 아직도 이렇게 범죄 조직이 저런 식으로 뭔가 청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취업 사기인 건데 저 사실 인지를 못한 우리 청년 실업자들이 엄청난 숫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사회적 불량이 문제도. 되고 예를 들면 방법이 없으니까 저런 취업 사기에 당하게 되는데 이게 해외에서 근무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정부 관계 부처에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확인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국내에 있는 조직 구성원들을 만드는 방법은 계좌 개설하고 통장만 제공하면은 너무 쉽네요. 많은 돈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쉽게 그 미끼에 속아서 넘어가고 그렇게 유혹을 당해서 피자로 전락하게 되면 걔들이 요구하는 범죄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지금처럼 이게 동남아 같이 치안이 불안정한 지역은 반드시 취업이든 투자든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하고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그 캄보디아, 미얀마 이런 데에서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사실.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근데 국내보다는 피싱. 해외에서 일하면은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하는 거죠. 그게 동남아 지역이라기보다도 국내에서 내가 알바를 하는 것보다 해외에 나가서 알바를 하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어떤 착각 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죠. 아니 뭐 요즘 뭐 그 시간당 알바비도 굉장히 근로 조건도 굉장히 그렇죠. 요즘 많이 좋아지고 뭐 휴지 뭐 굉장히 뭐 휴무 수당도 많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비해 많이 좀 개선이 많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탕주의의 사고를 경계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쉽게 한꺼번에 고수익을 올리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런 불법 토토나 이런 걸로도 많이 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걸로 변질된 것 같아요. 훨씬 더 정밀하게 사람들 사기치는 수법이 허술해서는 사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한 20여 년 전은 그런 그 불법 토토로 이렇게 해외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걸 많이들 흘러 들어갔다고 하면 요즘 완전 이런 걸 바뀌었군요. 한탕은 없습니다. 한탕주의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범죄 조직이요. 주로 한국 사람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제가 재미나는 생각을 한 건데요. 왜 그럴까요? 조정현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초창기 우리 보이스 피싱 범죄할 때 전화 오면은 그 말투가 조선족 말투. 그래서 뒤에는 우리가 쉽게 알고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이 보이스 피싱이다 하고 끊잖아요. 그 개그 콘서트에서 나왔었던 황해. 그렇게 해서 보이스 피싱 사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더 수법이 진짜 한국 사람 진화돼야 되는데 이게 프린스 그룹처럼 스캠 단지를 조정해서 많은 구성원들을 두고 보이스 피싱을 하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가장 동남아뿐만이 아니라 동북아 아시아 통해서도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입니다. 무슨 일을 시키면은 말귀를 잘 알아듣고 일의 업무 능률도가 뛰어난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것도 딱 웬만하면 군대 다 갔다 오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학력에 교육 수준 높고 국내 청년 실업이 많으니까 이런 고학력자나 그 교육 수준이 높은 친구들을 데려다가 보이스 피싱 범죄를 하니까 이제 조선족처럼 말투나 억양이 차이가 없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 피싱을 하니까 국내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쉽게 보이스 피싱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죠. 또 하나는 이게 한국의 청년 실업이 극심하다 보니까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한국이 잘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예요. 보이스 피싱 범죄를 그 캄보디아에서 저 필리핀이나 다른 나라에 하면 수익이 창출되겠습니까? 관심도 없겠죠. 자본이 풍부한 경제적인 풍요가 있는 그런 나라를 상대로 보이스 피싱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인들을
조직원으로 고용해서 한국인을 상대로 보이스 피싱을 하게 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맞네요. 네. 한국이 선진국처럼 금융 거래가 쉽게 돼 있습니다. 계좌 개설이든 인터넷 뱅킹이 잘 돼서 예. 범죄 수익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는데 자금 세탁하기도 좋고 금융 이익을 그 불법 수익된 금액을 재빠르게 본사로 송금 가능하게. 송금도 가능하고 이 금융 거래가 시스템이 잘 되어 있군요.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국가가 아시아의 한국이고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예. 이런 캄보디아 사태처럼 이런 스캠 조직이 한국 사람들을 표적으로 이렇게 삼는 이유가 아닐까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그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또 좋은 측면이 많다 보니 오히려 그걸 역으로 또 이용하는 사례. 네, 그런 거죠. 그럼 네 이유가 왜 그럴까 싶었는데 또 그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가 제 되네요. 사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래도 정말 그 맞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개인 통장을 제공하면 수천만 원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었던 건가요? 그렇죠. 이게 고수익 취업 사기를 목적으로 이 조직원들을 만들어야잖아요. 범죄 조직으로 처음에 끌어들일 방법이 통장을 개설하면은 많은 돈을 주겠다. 그런데 통장을 만들어주는 순간에 이 제3자한테 제공하면 전자금융거래 위반이 돼서 피의자가 됩니다. 그럼 피해자들이 그 범죄에 가담한 피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피해자가 피의자로 전락되는 순간에 그 순간이네요.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그 예. 조직에서 요구하는 어떤 범죄 행위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조건을 개인 통장을 갖고 오면 수천만 원 주고 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 그 순간 거기 그냥 바로 그 미끼를 계좌를 개설해 통장을 제공하고 100만 원이든 200만 원 받는 순간에 피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덜컥 그냥 무는 순간 그냥 잡혀버리는 예. 진짜 피싱이네요. 예. 그렇군요. 근데 그거는 단순하게 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지만 그 이후에 향하는 다시 그 조직원으로 중간 수거책이나 모집책이나 자금 환전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그 범죄 조직의 주 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왜 이렇게 이런 피의자가 될까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그 개인 통장 그냥 그 일 시작하기 그러니까 해외로 가기 전에 이거 먼저 넘기고 가면 그때부터 그냥 무조건 범죄자. 통장하고 신분증을 제공한 상태니까 이게 오도가도 못하고 꼼짝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피해 규모가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캄보디아에서 이런 거대 범죄 조직이 단지를 만들고 기업 형태로 어떻게 이렇게 커질 수 있었을까요? 이게 제가 어마어마하던데요. 범죄 역사 쭉 보면은 이게 중국에서 대규모로 불법 도박이나 온라인 도박을 단속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 강화를 하니까 중국에 있던 그 모든 그 범죄 조직 구성원들이 이게 범죄하기 쉬운 환경인 캄보디아든 기타 인근 지역을 옮겨갔는데 지금 캄보디아의 스캔 단지가 조성됐던 그 배경이 아닌가. 자기 중국에서는 이게 엄격하게 단속이 시작되니까 이 사회 안전망이 허술한 캄보디아 사태로 흘러 들어가서 거기에서 지금 이 단지를 조성할 정도로 커진 거 아닌가. 또 하나는 2021년도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조직들이 온라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엄청나게 큰 범죄 조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고 과연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 안전망이 확립돼 있는 나라라면은 저런 범죄 단지가 조성해질 정도는 안 커지죠. 바로 신고 들어가겠죠. 이게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아직도 사회 안전망이 미비돼 있고 또 공권력에 일본 부정한 사람들은 거기에 결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저렇게 거대한 기업의 형태로 커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캄보디아가 좀 중국이랑 좀 관계가 좋습니까? 그런 것들도 있나요? 그렇죠. 베트남은 반중 국가인데 제가 알기로 캄보디아는 친중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도 좀 편하게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국경을 초월한 이런 대규모 범죄가 앞으로 더 이게 증가할 거라고 하던데요. 경무관님은 이런 국제 범죄를 어떻게 예방하고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필리핀이나 베트남의 코리안 데스크처럼 개개인이 저지르는 납치, 살인,
강도 범죄 행위는 이제 코리안 데스크로 어떻게 해결이 되지만 예. 지금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스캠 단지와 같은 온라인 이런 사기, 랜섬웨어, 보이스피싱 등 이런 사이버 범죄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높은 위협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폭증을 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예. 국제적인 공조 수사 절차, 공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런 캄보디아 한쪽의 스캠 단지를 단속하고 일망타진했다고 해서 그게 그 범죄가 뿌리채 뽑히지 않고 쉽게 온라인 범죄이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해서 전 초국가적인 어떤 국경 범죄로 공조적인 수사 절차, 공조 절차가 이루어져야 범죄 예방도 되고 단속도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네. 아마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수십 년간 문제가 됐던 마약과 테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조 체제가 구축이 돼 있거든요. 예. 그와 같은 수준의 이 온라인 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마약이나 테러와 같은 국제 공조 체제, 공조 절차, 수사 절차가 확립돼야 이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그래 봅니다. 아니 저도 저 핸드폰 이렇게 스마트폰 보다 보면 가끔 그 뭐 쪽지로 자꾸 시간 있냐 물어보는 그런 쪽지들이 와요. 네, 로맨스 스캠. 예, 막 그런 것도 시작하는 오고, 별 이상한 것들이 많아서 그냥 신경도 안 쓰는데 혹시라도 뭐 그런 약간의 그 심리적인 그 불안과 뭐 어떤 빈틈이 생길 그걸 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차단. 일상생활에 원천적으로, 그냥.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가장 좋은 예방책입니다. 네, 아니면 진짜 안 보는 걸로. 예. 참 이제 사회적 이제 진짜 이건 재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 국제적인 재난입니다. 국제적인 재난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심각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30초 안전 챌린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하신 캄보디아 범죄와 같이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범죄 피해 예방법과 범죄 조직에 연루됐을 때는 이게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될지 행동 요령을 짧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면 30초 챌린지 시작하는 겁니다. 자 시작. 보통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캄보디아 사태와 같이 벌어지는 이 하이 리스크는 나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과 연결된 하이 리스크입니다. 이거는 아무런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그런 거라 하더라도 이런 리스크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해외 취업 및 고수익 알바는 반드시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정부가 인정한 취업 포털 사이트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반드시 그 확인을 하고 해외 취업도 하기를 바라고요. 또 만약에 실수를 통해서 범죄에 연루돼 가지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그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현지에 있는 총영사관의 이 영사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또 외교부의 영사 콜센터를 통해서 연락을 해도 되고요. 또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는 이제 코리안 데스크까지 설치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현지에 있는 우리 경찰한테 직접 연락하여서 내가 범죄에 연루됐다라고 피해 구조 요청을 하면은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인정한 직업 포털 사이트가 있네요. 예. 이거 확인하고 검색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회출 전 과학수사 경무관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